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차 여성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결혼하고 5년 만에야 가졌어요. 그것도 남편과 별거 위기에 놓였던 그 시점에요. 난임으로 고생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걸 나만 못했을 때 좌절감을요. 저는 지금까지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성적이든 일이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늘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를 갖는 건 역시 그중 하나였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딱 하나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한 가지 문제가 견고하던 우리 부부의 믿음에 균열을 일으키더라고요. 결국엔 별거를 결심하게 될 정도로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별거를 앞두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벼랑 끝에 놓였던 우리 부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아군과 적군을 가릴 수 있게 된다고. 저희 부부가 위기를 맞아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27년간 감춰져 있던 저희 시댁의 경악스러운 비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용사 아빠와 태권도 사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직업에서도 대충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의 역할이 다른 집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예를 들어 밥이나 빨래, 청소 같은 집안 살림은 아빠가 하고 형광등을 갈거나 집안 수리를 해야 할 때는 엄마가 목장갑을 끼고 나서곤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집에 들었던 강도를 때려잡은 것도 아빠가 아닌 엄마였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한테 엄청 화를 냈고요. 이 여자가 겁도 없이?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올 텐데 왜 당신이 나서서 힘을 써? 저놈이 흉기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당신 잘못되면 나랑 유정이는 어떻게 살라고? 우린 당신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당신 때문에 심장이 떨려서 제명에 못 죽겠다 정말. 하여간에 남자가 돼선 겁은 많아가지고 경찰이 뭐 우리 집 앞에 소소 짓고 기다리고 있대?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려. 그리고 딱 보니까 어리버리한 게 나 혼자서도 충분히 제압하겠던데 뭐. 내 힘으로 안 되면 당신도 있잖아. 그 근육은 뒀다 국 끓여 먹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미용 일을 하시긴 하지만 한때 국가대표를 꿈꿀 정도로 유망했던 유도 선수였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만난 것도 다름 아닌 체대였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줄줄이 배출했던 체육 명문대학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발목을 심하게 다치면서 꿈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후 평소에 관심 있던 미용 기술을 배워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엄마는 전공을 살려 태권도 사범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분의 역할이 사회적 통념과 달랐던 이유는 환경이 아닌 성향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피를 반반 물려받아 외모는 곱상하지만 성격은 남자들보다 깡도 세고 겁이 없었어요. 게다가 부모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유도와 태권도 기본기를 익혀놔서 누굴 때리면 때렸지 맞고 산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제 외모만 보고 섣불리 접근했던 남자들은 허튼 짓을 하려다가 된통 당하고 도망치듯 떠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는 한 번도 못하고 나이만 먹게 되었죠. 그런 제가 안타까웠던 아빠는 가게 손님들한테 제 선짜리 부탁을 자주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남의 자식 혼사에 어찌나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주말마다 선자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쯤 저의 주말은 선을 보는 주말과 안 보는 주말로 나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과 달리 성과는 없었어요. 그러니 성질이 나더라고요.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니 주말마다 짜증이 났어요. 그러다 결국 빵 터져버렸죠. 더는 못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지난달에도 그렇고 주말마다 선짜리 나가느라 쉬지도 못하잖아. 나 그만둘래. 그깟 결혼 안 해도 그만이야. 이 녀석이 넌 왜 그렇게 끈기가 없니?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지만 제대로 된 놈은 정말 극소수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조금이라도 나은 놈 찾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빠가 엄선한 남자들이니까 짜증 그만 내고 준비해. 아빠는 우리 딸이 멋진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소원은 그거 하나뿐이라고. 아빠는 마치 딸내미 짝 찾아주려는 목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끈질기게 저를 선자리로 몰아붙였어요. 평소 유달리 사이가 좋았던 부녀지간이었지만 선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날이 늘어갔고 그걸 곁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하루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집에서 선자리 얘기 나오면 그게 누구든 가만 안 둬. 당신 이제 선자리 잡아오는 일 그만해. 애가 싫다는데 왜 그렇게 몰아세워? 그리고 유정이 너 앞으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다 큰 기집애가 지 힘으로 연애 한 번 못해서 아빠가 딸 자식 남편감 찾는 것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암튼 난 경고했으니까 둘 다 알아서 해. 엄마의 중재 아닌 중재로 저는 선자리 지옥을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할 때는 안 보이던 남편감이 정작 포기하고 나니까 눈에 띄지 뭐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다니던 회사 건물 안에서 말이에요. 그날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랐더니 저처럼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타부서 남자 직원이 먼저 타 있더라고요. 한 2개 층을 내려갔을까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린 거예요. 사실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그저 피곤한 와중에 귀찮게 됐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아, 배고파 죽겠는데 하필 이럴 때 엘리베이터가 망가지냐? 저기요, 거기 비상 버튼 좀 눌러주세요. 볼멘 소리를 내뱉고는 문가에 서 있던 남자 직원한테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글쎄 이 남자가 꼼짝을 안 하지 뭐예요. 저기요, 내 말 안 들려요? 비상 벨 좀 눌러달라고요. 안 그래도 공복이라 짜증이 나는데 이번에도 남자는 못 들은 척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안 그래도 공복에 예민한데 상대가 반응이 없으니까 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문가로 갔는데 가만 보니까 이 남자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동공이 풀린 채로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손까지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호흡도 불안정하고요. 일단 비상벨을 누르고 경비실에 상황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남자를 안정시켰죠. 자리에 앉혀놓고 심호흡을 하게 했어요. 그 와중에 남자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겁먹은 얼굴로 제게 의지하더라고요. 다 큰 성인 남자가 고작 이런 일로 이럴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혹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나 걱정이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들어보니 폐소공포증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이었지만 워낙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못해도 3시간 이상은 지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함께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남자가 저희 부서로 찾아왔어요.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다며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대가 좀 있는 거라서 감사 선물로 받기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색이 된 얼굴을 보다가 멀쩡한 모습을 보니 꽤 잘생겼더라고요. 목소리도 좋고 매너도 좋고요. 그런데 그쪽도 제가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날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도 남자는 자주 연락을 해왔고 주말에 종종 데이트를 했어요. 딱히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썸을 타면서 반년 넘게 만남을 이어온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상대 남자가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됐거든요. 적어도 1, 2년은 못 보게 되는 상황이라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든 미묘한 관계를 정리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장거리 연애였어요. 만나온 시간보다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더 길었지만 그래서인지 더 애틋함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 8개월의 파견 근무를 마친 뒤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었던지라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는 예비 사익감을 만나는 자리에서 마치 회사 심층 면접을 보는 것처럼 취조에 가까운 질문을 하셨어요. 평소 제게 아빠 외에 세상의 모든 남자는 늑대라고 하시더니 엄청 꼬장꼬장하게 구시더라고요. 반면에 엄마는 제가 좋다고 하는 남자니까 믿는다고 하셨어요. 아빠의 곤조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남편을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을 찾아간 저는 그와는 다른 대접을 받았지 뭐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사근사근 하시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지 시종일관 인상을 쓰시곤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딱히 결혼을 반대하시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아버님의 그런 태도는 상견례까지 이어졌어요. 딸 자식 가진 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상견례장에서 식사를 하는 내내 저희 부모님을 불편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결국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아빠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뭐 자기한테 돈껏 쓰고 안 갚은 거 있어? 아니면 뭐 아들 가진 유세라도 떨겠다는 거야? 뭐야? 우거지성은 해가지고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사람 앞에 대고 혀를 차고 말이야. 밥 먹는 내내 어찌나 사람 불편하게 하는지 내가 먹은 게 다 체한 것 같다니까.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집안에서 선심 쓰듯 결혼시켜주는 줄 알겠어. 내가 진짜 사부인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상 업고 나오려고 했다고. 유정아, 꼭 이런 집에 시집을 가야겠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빠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해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시아버지 인상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딱히 유정이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윤서방 보면 부모 자리가 그렇게 막대 먹은 것 같지도 않고요. 유정아, 너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세상 사람이 모두 네 편은 아니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못 만들고는 너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살면서 네가 많이 노력해. 그럼 네 시아버지도 달라지시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라고 왜 제 걱정이 안 됐겠어요. 딸 자식이 원하는 결혼이니 당신 불편하고 속상한 건 접어두고 제 생각만 하시며 참으신 거겠죠. 하지만 엄마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얼마 뒤 혼수 문제로 또 한 번 저희 가족을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네? 소형차를 한 대 뽑아달라고요? 정현 씨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누가 정연이 탈차 해오라니? 그럼 누가 탈차인가요? 혹시 아버님 차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소형차를 타겠니? 넌 좀 생각을 하고 말하는 버릇을 길러라. 네 시어머니 주려고 그런다. 나이도 있는데 경차 끌고 다니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그래. 왜? 싫으냐? 못 태우겠어?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는 니들 결혼하는데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3억 5천이나 보태주지 않았니? 소형차라고 해봐야 고작 몇 천밖에 안 하는데 누가 더 이기냐?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 덧셈 뺄셈은 할 줄 알겠지? 원하는 차종이랑 옵션은 차후에 정연이 통해 알려주마. 살다 혼수로 시어머니 탈 승용차 해오라는 건 또 처음 듣는 일이었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애들 결혼하는데 왜 자기 마누라차를 뽑아오래? 이 양반이 진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끝까지 진상짓이네. 그래서 넌 그걸 해가겠다는 거야? 나도 몰라. 전세 보증금 얘기 꺼내시면서 손이익 따지시는데 그럼 어떡해? 그럼 차라리 차값 만큼 전세 보증금 내겠다고 해. 전세 보증금이야 나중에라도 니들 돈이 되는 거지만 차는 아니잖아. 그러자 엄마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치사하게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안 받고 안 하겠다 그래. 애초에 니들 살 집은 니들 손으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굳이 아파트에서 시작할 생각 말고 니들 형편 따라 빌라든 뭐든 구해서 가면 되는 거야. 윤서방한테도 그렇게 말해.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니들 힘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수 없이 엄마 말대로 예랑한테 말을 전했더니 자기가 아버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 예랑을 말렸어야 했는데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던 욕심에 딱히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곤 곧 그 일을 후회하게 되었죠. 아버님이 저희 아빠 헤어숍까지 찾아오셨거든요. 내 아들은 말이죠. 내 자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날 이때까지 부모 말에 토달아본 적 없는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그런 녀석이 지 와이프 될 사람 편에 서서 부모한테 맞서는 걸 보니까 내가 아주 속이 무너집디다. 이게 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아니 그 말씀은 제 딸이 화근이다 이겁니까? 말이 났으니 말인데 우리 유정이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효녀입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우리 애는 초, 중, 고, 대학까지 다니는 동안 담임 선생님들이랑 교수님들한테 예의 바르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애라고요. 그런 우리 딸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리도 없고 만약 내 딸의 행동이 거슬리셨다면 그건 사돈 잘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하, 이 집 딸내미가 누굴 닮아 입속에 밝고 여우 같은가 했더니 그게 다 사돈 양반을 닮아 그런 거구만요. 암튼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딴 게 아닙니다. 혼수로 차를 해오든 아니면 아파트 보증금을 포기하든 양자택일을 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네네 그러십시오. 누가 보면 사돈이 자식 혼사에 아파트라도 한 채 사주는 줄 알겠습니다. 보증금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 보태주는 걸로 이렇게 생색을 내시니. 그런데요. 이제는 저희 쪽에서 그깟 전세보증금 거절할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세요. 양가 아버님은 팽팽하게 맞서셨고 결국 우리는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형편에 맞는 반전세 빌라에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양가 아버님들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파혼 얘기까지 꺼내셨지만 저희 엄마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신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어요. 이럴 거 애초에 엄마 말대로 우리 힘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더라면 좋았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시끄럽게 시작된 결혼은 결혼 후에도 이어졌어요. 세아가
너는 선물 고르는 안목이 누굴 닮아 이 모양이냐? 네 눈에는 네 시어머니가 꼬부랑 할머니로 보이니? 이렇게 촌스러운 스카프를 우리 집사람한테 두르라고 사온 거냔 말이다. 이런 걸 선물이라고 사올 거라면 다음부턴 차라리 현금으로 가져오거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유정이가 어머니한테 드리는 첫 선물이라고 얼마나 생각해서 산 건데요. 제가 저렴한 걸로 사라고 해도 굳이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산 거라고요. 그러자 아버님 표정이 살짝 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한번 쓱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만 그래도 새아기가 생각해서 해온 선물이니 뭐 어쩌겠니. 여보, 이건 그냥 받아둡시다. 딱 봐도 명품이라는 말에 꼬리를 내리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한테는 평생 그렇게 비싼 스카프 한 장 사드린 적 없었는데 내가 괜한 짓을 했다 싶었죠.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던 건 어머님의 말씀 덕분이었어요. 야, 너 아까 많이 서운했지?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우리 집 양반이 말을 못되게 하는 버릇이 있거든. 나도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마음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네 마음은 내가 잘 아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다오. 백화점 물건이면 어떻고 시장 물건이면 어떠니? 시어머니 생각해서 며칠을 고민해 사온 네 마음이 중요하지. 고맙다 아가. 내가 두고두고 잘 쓰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아버님과 달리 늘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혹여 마음 다치지 않을까 마음 써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그나마 시댁에서 주눅들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신기한 게 시댁 식구들 성격을 보면 아주버님과 아버님은 샴 쌍둥이처럼 비슷하고 어머님과 시누이는 자매처럼 성격이 닮았더라고요. 제 남편은 두 성격의 중간쯤에 있었고요. 아주버님도 말을 툭툭 내뱉는 게 아버님이랑 상당히 닮았지만 그래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아직 미혼이라서 명절 음식 준비며 잡다한 며느리 노릇을 제가 도맡아 하는 걸 보시고는 미안했는지 몰래 백화점 상품권도 주시고 어디서 얻었다며 화장품 세트도 주시곤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제가 설거지라도 할라 치면 달려와서 일을 거들고 다른 집 시누이들처럼 여우짓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아버님 한 사람만 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시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댁 식구들과도 많이 가까워졌고 괴팍한 아버님 성격도 나름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바로 아이였어요. 우리 부부 중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애가 안 생기지 뭐예요. 결혼하고 한 3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4년 차에 들어서니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 사이 시누이가 결혼해서 속도 위반으로 아들을 낳는 걸 보고는 더 속이 탔어요. 유독 애를 좋아하는 남편은 조카 사진을 휴대폰 바탕화면으로 할 정도로 조카 바보가 되었어요. 뭐든 예쁘고 좋은 것만 보면 조카한테 사줄 생각뿐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남편은 조바심 낼 필요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 들었지만 그런다고 마음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게 껄끄럽긴 했어도 핑계를 대면서까지 안 가려고 길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카가 태어나고 집안 분위기가 조카한테 쏠리면서 덩달아 저희 부부의 난임에 초점이 맞춰지자 시댁에 가는 게 진저리치게 싫어지더라고요. 시댁에 가려고 하면 멀쩡하던 몸까지 아플 정도로요. 그렇게 몇 번을 아프다는 이유로 시댁 방문을 미루자 하루는 아버님이 시누이네 가족까지 이끌고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명목상 문병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감시였어요. 이게 꾀병 부리는 게 아닌가 확인차 오신 게 분명했죠. 집에 못 올 정도로 아프다고 해서 와봤더니 내 보기엔 멀쩡하네. 아가, 너 정말 아프긴 한 거냐? 아니, 혈색도 그렇고 너무 멀쩡해 보이는 애가 매번 아프다고 본가의 남편만 떨렁 보내고 발길을 끄느니 혹시 중병이라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그런다. 회사 일로 피로가 쌓여서 몸살이 온 것 같아요. 큰 병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런 거면 다행이구나. 네가 아프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든. 네? 계획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글쎄 저희 부부 여름 휴가 때 2살 배기 조카를 데리고 마카오로 호캉스를 다녀오라지 뭐예요. 신우이가 출산 이후 육아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으니 모처럼 휴가를 주는 차원에서 애를 저희 부부 보고 보라는 거였죠. 아니 아버님, 저희가 어떻게 애를 봐요. 아직 2살밖에 안 된 어린애를요. 혹시 무슨 탈이라도 나면 어쩌라고요. 예, 니들이 1~2살 먹은 어린애니? 30이 넘은 성인들인데 그깟 어린애 하나를 못 봐? 네가 언제 애를 낳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참에 육아 연습한다 생각하면 못할 게 또 뭐냐?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마카오에는 5성급 1류 호텔이 질비하다며. 그런 호텔에서 문제 생길 것도 뭐냐? 아무튼 니들이 손윗사람으로서 이번에 제대로 역할 좀 해봐.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지만 아버님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제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란 거였죠. 내심 조카를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당신 뭐야? 왜 아버님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해? 설마 윤수 데리고 여행 가고 싶은 거야? 말해봐. 아니, 꼭 못할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윤수는 순해서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자기야, 내가 그동안 당신 속상할까봐 말은 못했는데 나도 내 친구놈들처럼 아들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캐치볼도 하고 목마 태워서 산책도 다니고 싶어. 당장은 어려우니까 조카 데리고 기분 좀 내는 것도 안 돼? 내가 부탁 좀 할게. 어? 기대에 찬 남편의 표정을 보니 마치 모든 원흉이 나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여자 탓만은 아닌데도 이상하게 스트레스는 저만 받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제가 거절을 하면 자격지심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바보같이 당하게 되곤 했거든요. 남편이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곤 모처럼 아빠 헤어샵에 가서 시댁 뒷담화를 깠죠. 신우이 아들을 데리고 여름 휴가를 다녀오라고 했다는 것까지 죄다 털어놓았더니 아빠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이 또 지랄이네. 그래서 윤서방은 기어이 조카를 데리고 여행을 가겠대? 그러고 싶대. 자기도 아빠 노릇 좀 해보고 싶다고. 아빠, 이 여행 정말 가야 해? 솔직히 난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겠다고 하면 괜히 애 못 갖는 주제에 자격지심 부린다고 할 것 같아서 망설여져. 특히 그이가 그렇게 원하니까 더 말 못하겠어.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절대 가면 안 되지. 자고로 남의 애 봐주고 좋은 소리 듣는 건 못 봤다. 지금이야 지들 편하자고 니들 부부한테 애 떠맡기겠지만 혹여 애가 넘어져서 상처라도 하나 나봐. 그땐 아주 죽일 듯이 니 탓을 해야 될걸? 그리고 그 어린 걸 남한테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니네 신우도 참 그렇다. 엄마가 돼서는 자식을 남한테 맡기고 잠이 온대? 네가 말을 못하겠으면 아빠가 윤서방 불러서 단단히 얘기할게. 그리고 애 안 생기는 게 어떻게 네 탓이냐? 네가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무슨 수로 혼자 애를 만들어.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 여행 문제도 내가 윤서방이 알아듣게 잘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저는 골치 아픈 일을 아빠한테 떠넘기고 말았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테지만요. 며칠 뒤 아빠의 호출을 받고 나갔던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 아무리 술에 취해도 실수는 안 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젠 하다하다 내 동생애까지 시샘하냐? 네가 심부를 그따구로 쓰니까 하늘에서 우리한테 애를 안 주시는 거 아냐? 에휴, 됐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왜? 이번에도 장인어른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다 잃을 거냐? 일러라 일러. 너만 아빠 있냐? 나도 아빠 있고 엄마도 있다고. 그리고는 저를 밀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대체 아빠가 뭐라고 하셨길래 저 사람이 저러나 싶기도 했지만 일단은 남편이 했던 말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평소에 나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나 싶은 게 괜히 서운하고 밉더라고요. 다음날 아빠한테 전화해 어제 내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 물었지만 아빠는 별말 안 했다며 술 잘 마시고 좋게 헤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되려 무슨 일 있었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남편 역시 지난밤 일은 기억이 안 나는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더 문제였어요. 내 남편이 내 앞에서 감추고 있던 속마음을 읽어버린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결국 조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일은 없던 일이 됐어요. 남편이 시댁에 얘기를 잘해준 덕분이었죠. 그렇게 조카 문제는 잘 해결됐나 했는데 다음 달 카드 내역서를 보고는 그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글쎄 남편 카드로 항공권과 제주도 고급 호텔 숙박권이 결제됐더라고요. 시누이랑 어머님을 고급 호텔 팩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 거였어요. 좋게 얘기 잘했다더니 돈으로 입마금을 했던 거였죠. 자그마치 380만 원을 들여서 말이죠. 그래 놓고는 어차피 우리 부부가 마카오로 조카를 데리고 여행을 갔어도 그 정도는 썼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짜릿하더라고요. 내가 이 남자랑 평생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고려한 별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조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우리 부부는 결국 별거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으로 가려고 짐을 정리하던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 뭐예요. 지난 5년간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이였기에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제게서 임신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을 했고 이듬해 예쁜 딸을 낳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럭저럭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 사는 일이 어디 그렇게 좋게만 흘러가나요? 제 딸이 돌잔치를 하고 몇 달 지난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안방에 쓰러져 계신 게 발견이 늦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신 거죠. 결혼 얘기가 나오던 순간부터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 제게는 누구보다 가혹하기만 했던 아버님이셨지만 제가 임신을 한 이후에는 180도 돌변해선 제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셨었는데 갑자기 이런 병고를 당하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좀 아버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 했는데 정들자 이별이라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의 갑작스런 비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님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한 거였죠. 그동안 까칠한 아버님과 달리
제게 누구보다 따뜻하셨던 어머님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는 제게 아버님 병수발을 떠넘기신 거예요. 며느리도 자식인데 시아버지 병수발 좀 하는 게 뭐 그리 대수겠니? 난 말이다. 지난 34년간 성질 더러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버리고 살았다. 이제라도 내 인생 찾아갈 거야. 그러니 네 시아버지는 네가 좀 맡아서 케어해. 그리고 너 육아한다고 직장도 그만뒀잖니? 집에서 애 데리고 노는 거 병원 와서 놀아. 간간히 간병인 쓰고 하면 못할 일도 아니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 같으세요? 어머님도 애 키워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일 안 하는 건 아가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집 딸인 저한테 아버님 병수발을 들라는 거예요? 전 못해요. 며느리 입장에서 가끔씩 아버님 들여다보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저도 무리예요.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라. 아무튼 나는 다 늙어서 남편 병수발까지는 못하니까 네 시아버지 간병인을 붙이든 방치를 하든 마음대로 하렴.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시곤 그 길로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아주버님을 통해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글쎄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도 처분하시고 은행 잔고까지 싹 다 털어서 사라지셨다는 거였죠. 그 일로 온 집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가씨를 통해 어머님이 계실 만한 곳은 다 뒤져봤지만 어디서도 어머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이 교대를 서가며 아버님 병상을 지킨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쯤이었어요. 그 사이 아버님은 의식을 차리셔서 퇴원은 하셨지만 여전히 거동은 어려워서 침대 생활을 하고 계셨죠. 저희 부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본가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고요. 온 가족이 매달려 아버님 병수발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님은 여전히 연락이 없고 아가씨는 아주 가끔 전화 연락을 하거나 몇 달에 한 번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가는 게 다였어요. 집안 살림에 애까지 키우고 사니 그 점은 이해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온 가족이 집에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 손님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저희 어머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명함을 한 장 내밀더라고요. 명함에는 식품 관련 업체 전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왜 우리 어머님을 찾을까 의아하던 그때 남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난달에 자꾸 하셨는데 이 명순 씨께서 혼외자를 앞세워 유산분배를 요구하셨습니다. 본인의 딸인 윤아영 씨가 저희 아버지 딸이라면서요. 솔직히 저희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명순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윤아영이라면 제 시누이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우리 아버님 자식이 아니라 어머님이 외도로 낳은 딸이란 얘긴데 너무 느닷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은 눈만 꿈뻑이고 있었죠. 일단 남자분께 저희 집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머님은 1년 전 집을 나가신 이후 연락이 없다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남자는 혹시라도 어머님을 만나게 되거든 연락을 해달라며 돌아갔어요. 손님이 가고 난 뒤 저희 가족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 아가씨한테 전화해 어머님을 찾아온 손님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가씨 친부 얘기는 뺀 채로요. 그랬더니 30분도 안 돼서 어머님과 아가씨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니들 다음에 또 그 인간이 집으로 찾아오거든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니까 듣지도 말고. 어머님은 1년 만에 집에 돌아오셔놓고는 아버님 걱정이나 가족들 걱정은 안 한 채 낮에 온 손님에 대한 얘기만 떠들어댔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요? 누가요? 그 사람이요? 아니면 어머니가요? 저 기억나요. 저 어릴 때 어머니가 더는 아버지랑 못 산다고 집 나가신 적 있잖아요. 이번처럼 1년 넘게 집 나가셨다가 아영이 안고 들어오셨잖아요. 제 동생이라면서. 저도 아버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를 믿었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영이는 우리 집에서 낳을 수 없는 혈액형이니까요. 아영이가 중학생 때 방황했던 것도 출생의 비밀을 알아버려서 그랬던 거 맞죠? 외가 쪽 먼 친척이라고 집에 아버지 안 계실 때 가끔 찾아왔던 그 남자가 아영이 친부 맞죠? 말해보세요. 그래, 다 맞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따지면 뭐가 달라지는데? 자식인 네가 엄마인 나한테 뭘 어쩔 거냐고? 아, 그러고 보니 네 아버지한테 내 외도 사실 까발린 게 너였구나. 그래서 그날 저 인간이 날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던 거구나. 하! 난 또 아까 그 인간이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자식이라는 게 지 어미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신 그날 이후로 모든 걸 어머니한테 맞춰드리고 사셨다고요. 어머니 대신 늘 총대 메고 사람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사셨지만 한 번도 어머니 탓하신 적 없으시다고요. 재수 씨 결혼할 때 혼수로 소형차 해오라고 했던 거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윤수 데리고 여행 다녀오라고 바람 넣은 것도 다 어머니가 아버지 시켜서 한 짓이라고요. 그뿐 아니에요. 지금까지 재수 씨 힘들게 들들 볶은 건 아버지가 아니라 다 어머니가 한 짓이라고요. 그래놓고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처럼 굴었죠. 그거 다 어머니 가면이라고요. 아주버님은 씩씩거리며 그간 어머님이 저지른 만행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잘 사는 내언남이 죽고 유산까지 받게 됐는데 왜 연락을 두절하고 숨은 건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 몰래 연락처를 남기고 간 남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머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의 내연남이 하던 회사는 이미 망한 상태로 유산은 다름 아닌 빚뿐이었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어머님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혼외사에 대한 유산 배분을 요구했던 거예요. 광분한 내연남의 유족들은 어머님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 거죠.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어머님은 그쪽과 연락을 끊고 몸을 숨긴 거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더라고요. 이번 일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어머님은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님한테는 이혼을 당하게 되셨어요. 혼자 머리 좋은 척 가족까지 속이고 살다가 말년에 쪽박을 차게 된 셈이었죠. 오랜 시간 어머님의 비밀을 떠안은 채 혼자 소가리를 해오던 아주버님은 이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빼낸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아내를 위해 악역을 대신 맡아 하시던 아버님은 여전히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어눌하게나마 말씀도 하시고 의사표현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저희 아빠가 오셔서 이발을 해드리는데 어찌나 요구사항이 많으신지 두 분은 아직도 만날 때마다 투덕거리신다니까요. 두 아버님이 마주칠 때마다 결혼지간처럼 싸우셔도 좋으니까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